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번에 선정한 주제는 에너지, 원자재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그리고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던 섹터였고, 저희가 다룰 필요성을 크게 느껴서 23년도 연간 전망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FICC 리서치 부장 황병진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2023년 전망과 포럼을 이미 끝냈고요. 음, 연말에는 전반적으로 좀 세미나 돌면서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조금 휴가 같은 음. 한 달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외환 전망을 좀 끝냈는데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새로워진 노멀. 항상 연구원님의 제목에는 어떤 함의가 좀 담겨져 있는 것 음, 같아요.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상당히 좀 제목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유가가 한때 120달러 또는 13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유가가 6월 이후부터는 좀 하락을 경험을 했었는데 배럴당 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유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또 원하시는 게 여기서 유가가 더 내려가서 2015년에서 2020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배럴당 약 55달러 정도까지 유가가 내려가야 이게 노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진 노멀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유가가 12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당연히 오버슈팅이다라고 봐서 저희도 유가가 아래쪽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바 있는데 배럴당 약 8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는 이제부터 장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유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2023년 이후에도 올해 형성했던 과거보다 높아진 가격 레벨에서 새로운 노멀을 형성할 거다라는 점에서 다시 새로워진 노멀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네, 제목만 좀 들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세미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자재 쪽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연구원님, 22년도 원자재 시장 동향과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장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자산시장 전반이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마 어떤 자산이 상승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딱 대답을 하려면 쉽게 생각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나빴었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쁘면 반대 시장이라고 하는 채권시장, 안전자산은 상당히 좋았어야 되는데 뉴스플로우 상에서는 안전자산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뉴스플로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안전자산 중에서도 상승했던 자산은 달러 지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달러 지수가 강세일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인 원자재 시장은 약세가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이종통화를 쓰는 소비국들에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원자재 시장의 약세 전망 또는 원자재 수요의 약세를 사실상 전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원자재 시장은 상당히 강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달까지 상당히 급등했던 원자재 시장이 일부 변동성 구간을 겪기는 했지만요. 사실상 3분기
약 3개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은 제한적인 가격 조정만 경험을 했을 뿐 오히려 상당히 강한 가격 그런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원자재 시장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 자체가 올해는 좀 안 먹히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저희는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공포를 키웠던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는 그런 자산 가격의 상승이 결국 연준 중심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 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는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글로벌 제조 PMI의 하강 국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제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자재 수요에 있어서는 네거티브한 전망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원자재 시장이 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했던 그 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었나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고 계신 장표 중간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자재 시장 또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실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지표가 BDI입니다. BDI는 발틱 익스체인지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건화물선의 그런 용선 비용을 가늠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철광석, 석탄 또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런 소비자가 중국이다 보니까 올해 중국이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성수기를 보이다가 2분기 때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봉쇄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수요가 안 좋아졌던 점이 반영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BDI가 내려갔으니까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상당 부분 해소된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의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이 올해 강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BDI와는 다르게 BDTI 또는 BCTI와 같은 더티 탱커 인덱스 또는 클린 탱커 인덱스와 같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또는 에너지 운반선들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역대 최고치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의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갔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러우 사태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 높아진 생산 원가를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좌측과 우측에 나오는 선물 시장의 포워드 커브 또는 근월물과 원월물 간의 가격 스프레드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서 공급 강이 나타나게 되고 창고료가 사실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콘탱고라고 하는 근월물보다 원월물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브렌트유 원유 선물이라든가 오른쪽에서 나오는 LME 구리 선물 또는 현물 가격 간의 스프레드에서 보실 경우에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수요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급 측 변수들 자체가 더욱더 타이트하게 나타나면서 근월물 시장의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원자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방어하는 재료로 작동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2년에 저희가 주목했던 원자재 시장의 주요 변수였다라고 보면요. 2023년에 진입함에 있어서도 저희는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미국 중심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은 아직 12월 FMC 또는 2023년 1분기까지도 긴축 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반영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장기물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대에서 피크아웃 돼서 3%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경기 침체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요도 안 좋아요 또는 모든 시장이 안 좋아요라고 하는 비관론으로만 저희가 사실상 계속 내년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내년도 시장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시비어한 리세션이라고 하는 깊은 수준의 침체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에서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도에 미국이 침체에 빠지긴 하겠지만 마일드한 수준의 리세션에 빠질 거고요. 저희는 이 얕은 수준의 리세션이 사실상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 연준도 이제부터는 가파르게 올려왔던 기준금리의 인상 사이클을 점점 마무리하는 그런 요인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에서 나타난 경기 침체 우려가 내년에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출 수 있어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자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도 방어해주는 주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년도 원자재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유가가 다시 100불, 120불까지 내년 1분기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 동기간 대비 변동률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유가의 강세가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아웃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되면서 연준의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명목금리도 하락 반전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부터는 명목금리가 하락하니까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라고 사실상은 포지셔닝을 좀 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희는 내년도의 경기 침체가 깊은 수준의 경기 침체보다는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를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연준의 피봇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달러화의 약세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달러가 동반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골디락스 환경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내년도 주요 섹터별 원자재 시장의 투자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기금속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중국의 봉쇄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한때 배럴당 80달러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의 밴드 하단 부분은 80달러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80달러 하단의 유가는 언더슈팅 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종합원자재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까지 저희가 좀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유가는 올해 상단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진 밴드 내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긴 하겠지만 유가는 내년도 1분기까지가 상승의 마지막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원자재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가져가심에 있어서는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연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에서 수혜를 받는 산업금속과 기금속 중심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잠깐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큰 틀에서 거시적인 국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침체 자체는 깊은 침체보다는 얕은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사실 에너지, 산업금속, 귀금속, 농산물 등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섹터들의 어떤 세부적 디테일을 좀 더 궁금해하세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에너지 섹터랑 음.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두 섹터가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그럼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럼 에너지 сек터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장표를 봐주시면요. 유가 올해 한때 3월 한때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요. 또한 5월 말 6월 초에 WTI 가격 또는 브렌트와 같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회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중국의 봉쇄 또는 미국 중심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하는 재료들 때문에 유가가 상당 부분 후퇴하면서 배럴당 약 8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유가가 다시 2015년에서 2020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배럴당 45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하고 배럴당 65달러 정도 수준을 상단으로 하는 저유가 국면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석유 시장에서 특히 국제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을 직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긍정적인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단에서는 결국은 전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을 쥐락펴락해 왔던 미국이라든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현재 전쟁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저희가 배럴당 45달러에서 65달러 구간의 유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이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표에서 봐주시면 미국은 최근 들어와서 점점 석유 시장 또는 유가의 결정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왼쪽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6개월 동안 2023년 미국 산유량 전망치가 매달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기업들의 그런 캐펙스 투자가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미국 산유량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에는 2014년까지 나타났었던 셰일 붐 동안 100달러 고유가대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시추가 됐었던 유정들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제로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유정이라고 하는 DUC 유정, Drilled Uncompleted라고 하는 유정이 빠르게 다시 완결되면서 미국의 산유량으로 연결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이상 동안 미국의 DUC 유정 수의 감소세 자체가 정체를 잇고 있는 모습을 봐주시면요. 더 이상 미국의 산유량 전망이 더 긍정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좀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산유량을 가늠할 때 저희가 선행 지표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표가 원유 시추공이라고 하는 리그 카운트 지표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늘어왔긴 했지만 2014년까지 있었던 셰일 붐 당시와 비교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그런 시추 활동들 자체가 늘어났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미국 석유 시추업
그런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하고 다른 산업들에서도 일부 PPI가 좀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석유 시추업들의 그런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가까이 높은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비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청정 에너지 혁신 정책 때문에 결국은 원유를 시추할 그런 땅을 찾지 못해서 빚어진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캐펙스 투자에 투입돼야 될 자본 차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이런 PPI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고용 시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석유 시추업들에서도 사실상은 인력을 소싱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 석유 시추업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높게 형성을 시키다 보니까 미국 석유 기업들도 유가는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처럼 액티브하게 원유 시추공을 늘리지 못하는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정부가 유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고, 또한 유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왔던 가장 큰 정책이, 미국 내에서 산유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은 어려웠다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전략 비축유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방출을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요, 매일마다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해 왔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이슈를 사실상 좀 주목을 하면서 11월 달까지 한 달 동안 1,0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양이 1983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을 사용하는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가 4억 배럴도 이제는 하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는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과거 1970년대라든가 1980년대와 같은 석유 파동 또는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21도 사용 가능하지 않는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최근 백악관에서는 유가가 70달러대로 떨어지게 되면 전략 비축유를 다시 최소한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6억 배럴 정도 수준까지 전략 비축유를 다시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유가는 45에서 65달러 구간이지만 80달러를 하회하는 언더슈팅 상황의 유가에서는 미국도 다시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을 하면서 유가 하방 경성을 강화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석유 시장의 패권은 미국이 아니라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펙 또는 오펙 플러스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13개 국가들의 석유 생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산유량을 보실 경우에 석유 생산 능력은 하루 평균 3,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생산량은 약 3천만 배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40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증산 여력을 가지고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유가 결정력을 중동이 다시 되찾아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 최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공급 정책 공조의 기조도 상당히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 3분기 때까지 보던 양상과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석유 시장 안정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유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인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10월 하루 10만 배럴 감산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을 했고요. 11월부터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을 단행을 하면서 유가 하방 경직성 방어 정책으로 이 공급 정책 공조의 기조를 변경을 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 뭐 이 점만 보시더라도 석유 시장의 패권 또는 유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오펙 플러스가 80달러 정도 수준을 하회할 리스크가 있는 유가에서는 감산이라도 해서 유가 하방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유가, 장기적으로 유가가 어디가 바닥일 거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는 심리적으로는 80달러 정도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80달러를 하회하는 70달러대의 유가가 나타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전략 비축유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을 했던 주요 소비국들도 전략 비축유 재비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70달러대 유가에서 다시 빠르게 80달러대 유가로 되돌림되는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내년부터는 어떤 정책들을 쓸 거냐라고 하면요. 당장 80달러대 초반 유가 또는 90달러대 초반 유가에서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에서 2020년은 석유 시장의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교역 유가를 하회하는 유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 보유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감소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외환 보유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고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배럴당 80달러 정도 수준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유가의 환경 또는 새로워진 노멀 환경들 자체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유가가 다시 또 100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증산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서 보셨던 내용들이라고 하면요. 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이후에 유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유가가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써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결국은 석유 수요를 위축시킬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만들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20페이지에서 나오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석유 수요는 내년에도 역성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한때 20% 가까이 급감했던 석유 수요가 뭐 최근에 항공유라든가 또는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석유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1년보다는 2022년에 석유 수요가 100만 배럴 이상 늘어났었고요. 내년에도 석유 수요 증가폭이 일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바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석유 수요는 정상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80달러 수준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유가가 언제 다시 또 급등할 가능성이 크냐? 라는 부분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수급 전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공급과 전 세계 석유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바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까지는 일부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내년도 1분기 또는 내년도 2분기까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평균 200만 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매일마다 100만 배럴씩 방출해 오던 전략 비축유를 더 이상은 방출을 못한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100만 배럴 감산의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둔화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세 또는 개선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2023년 1분기는 하루 평균 약 119만 배럴 정도 수준의 공급 부족이 재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차 2분기로 가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이 약화가 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1분기까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재차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올해 유가에 악재로 작용해 왔던 중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그런 중국에서도 결국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중국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도시가 봉쇄되면서 석유 수요도 둔화가 되고 또 중국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감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의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중국의 원유 수입 수요가 재차 개선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80달러를 하회하는 언더슈팅 상황에 70달러대 WTI 가격이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80달러 정도 수준의 하반 경직성을 상당히 강화하는 재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에는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러시아가 또 이 석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유럽연합과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정도 수준의 책정이 되려고 했던 이 상한제가 폴란드라든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사실상은 맞서면서 결국은 배럴당 60달러 정도 수준에서 상한제가 채택이 됐고요. 향후에도 글로벌 국제 유가, 글로벌 벤치마크 가격보다는 5% 정도 낮은 수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속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가장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재정 기획 유가가 배럴당 46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그리고 2024년, 2025년의 재정 기획 유가 또는 예산안에서 사실상은 제시했던 그런 우랄유 수출 평균 가격을 약 65에서 7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G7 차원의 서방 국가들이 60달러 또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옥죄기를 하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러시아는 공급을 더 감축을 해버리면서 국제 유가에 있어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는 올겨울에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유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드리자면요. 저희는 80달러를 하회한 WTI 가격 또는 90달러를 하회해서 8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라든가 두바이유에 대한 유가는 언더슈팅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의 두바이유 가격을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 시장의 패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으로 이미 이동을 했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8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 하방 경직성을 방어를 하면서 재차 100달러에 가까운 유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 기조를 펼쳐나간다라고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가격 밴드라고 하는 WTI 가격은 약 80에서 115달러, 브렌트 또는 두바이 가격은 85달러에서 약 120달러 구간에서 유가가 상저하고 의 궤적을 그리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저희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분리해서 사실상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보다 약 7배 가량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 간의 천연가스 가격 비율이 패리티라고 하는 한 배 정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 가스 붐을 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었던 미국 가스전들이 생산을 시작하게 됐고요. 하지만 2015년까지 미국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겪었던 오일 쇼크의 여파로 40년 동안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오히려 소비할 영역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아마 가장 가파르게 빠졌던 구간이 2008년부터 2015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때 천연가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천연가스는 다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달라진 시점이 어디였냐라고 하면요. 2016년부터 미국이 해외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이 금수 조치를 해제를 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기 시작을 했던 당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2020년 말까지는 다시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비율이 패리티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유럽의 전력난 또는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발생했던 미국 그런 LNG 액화 천연가스 시설 중에서 최대 시설이라고 하는 프리폴트 LNG의 화재를 겪으면서 재차 이 레이쇼가 7배까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아비트레지라고 하는 차익 거래의 기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가 해외로 수출되면 될수록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패리티로 재차 수렴하려고 하는 양상들로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내년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요. 올해 9월, 10월, 그리고 11월 초반부까지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한 변동성 장세를 겪었습니다. 8월 한때만 하더라도 100만 BTU당 10달러에 도달했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5달러대까지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냉방 시즌과 난방 시즌 사이에 그런 비수기라고 하는 점에서 재고가 비축되는 구간에 비수기 동안 수요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한 미국 LNG 시설 중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프리폴트 LNG의 천연가스 수요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도 천연가스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쌓이게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달에 재개될 거다라고 사실상은 예고가 되었던 미국 프리폴트 LNG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중순까지 재가동 시점이 미뤄진 이후에 12월 중순 이후까지 다시 한번 가동 일자가 미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장표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계절적으로 매년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난방 시즌이고요. 재고가 감소하는 구간인데다가 수요가 늘어나는데 프리폴트 LNG까지 12월 중반 이후부터 수요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 EIA가 전망하는 그런 미국 천연가스의 재고 전망은 과거 5년보다는 편차가 다시 네거티브 괴리를 확대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미국의 그런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은 시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5달러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장기 방향성을 이끄는 가장 키 트리거는 이제부터는 액화 천연가스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이 얼마나 빨리 이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늘려가느냐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과 수렴하는 그런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을 만들 거다라고 보는데,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만 보게 되면 미국 LNG 시설의 캐파 증설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가파르게 증설량이 커지고 미국의 LNG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2024년 후반부부터 사실상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2023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고 하단을 높여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비수기라고 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변동성들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올겨울 특히 내년도 1월 달까지 천연가스 시장은 난방도일이 예년 10년 평균보다는 높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천연가스의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좀 베팅할 수가 있겠고요. 1분기까지 상승, 반대로 2분기 이후에 비수기에는 냉방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냉방도일에 대한 전망은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냉방 시즌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미국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그런 주요 뷰였다라고 보면요. 올해 한때 100만 BTU당 100달러까지 폭등했던 유럽의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 거냐? 최근까지 유럽이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재고를 상당히 많이 충분히 비축을 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뭐 40달러대 또는 50달러대 정도 수준까지는 하향 안정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년에 미국의 LNG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파르게 미국의 LNG가 늘어나는 구간은 2024년 중반부부터다라고 보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춰가는 유럽 입장에서는 2024년 이후에나 돼야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도에 하나의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요. 유럽이 내년 겨울을 앞두고도 과연 올해처럼 재고를 많이 비축할 수 있을까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일부 도전 과제가 있는 게, 중국이 리오프닝 될 경우에는 올해 LNG 수입량을 줄여왔던 중국이 재차 수입을 늘리게 될 거고, 이거는 카타르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LNG를 수출하는 국가들에서 LNG를 수입하는 이 주요 소비국들의 수입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 또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비수기를 겪는 구간에는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까지 낮아진 가격보다는 일부 상방 변동성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하자면 내년도 연간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가든 천연가스든 올해 형성했던 새로운 노멀이라고 하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장기 투자 의견은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가 박스권의 바닥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 2023년 1분기까지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중심의 에너지 섹터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상되는 바, 단기 투자 의견, 최소한 2023년 1분기까지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까지는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자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좀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나름대로 많은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농산물 섹터입니다.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뭐 앞서 저희가 투자 의견을 제시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가격 상방과 하방이 다 막혀 있는 중립 장세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장표를 봐주시면요.
농산물 섹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연속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상반기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2020년에 플러스 14.94%, 그리고 2021년에 플러스 24.70%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사실상 2022년 한때 3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상승폭을 일부 되돌림하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농산물 섹터의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이 높아진 이유라고 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배경은 농산물 섹터는 음식료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가격과 수요 간의 탄력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또는 경기가 나빠진다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역대 최장기간 발생했던 라니냐 여파가 농산물 가격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왔다라고 보면 저희는 내년도에는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투자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라니냐가 올해 말 또는 2023년 1분기 중반까지는 아직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지만 2023년 1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소멸이 될 거고 기상 이변에 대한 전망은 중립 전망이 우세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럼 기상 이변이 없다라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파종과 작황 그리고 농산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던 기후 변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점만 보더라도 농산물 가격 최근 3년 동안 이미 상승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막힌 시장이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하방은 어떨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방도 상당히 단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유가에서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정도 수준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상승을 시도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농산물 시장의 하방 경직성 강화라고 하는 재료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로 사실상 투입되는 옥수수와 콩에 대한 수요 또는 원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1분기까지도 저희가 유가 강세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1분기까지 또 농산물 섹터의 하방 경직성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와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통상적으로 질소 또는 요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 천연가스 시장이라든가 석탄 시장이 과거처럼 가파르게 빠질 만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와 석탄 시장 역시 다시 새로워진 노멀 구간에서 높은 구간을 형성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암모니아 가격도 높은 구간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 대비 높아진 이 암모니아 가격이 비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방어를 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생산 원가도 하방 경직성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농산물 가격의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왔던 재료가 달러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산 농산물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락한 이 달러 지수가 내년도에도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 하에서는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일부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에서 달러 약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다시 미국산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지표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장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복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120일 동안은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3월이 되게 되면 또다시 이 수출 협정,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달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사실상은
그런 신경전이 계속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 내년도 3월 달에 다시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상존하고 있고요. 곡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방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옥수수 그리고 대두 그리고 밀로 이제 대표가 되는 3대 곡물 가격의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옥수수 가격은 당분간 가격 상방과 하방이 모두 막힌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면서 부실당 6에서 7달러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선물 거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실당 600센트에서 700센트 구간에서 옥수수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두 가격 역시 올해 형성했던 가격 레벨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실당 13.5달러에서 15.5달러 구간의 예상 범위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 뭐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13.5달러 정도 수준의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내년도 가격이 소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가격이 8달러 정도 수준 이하에서는 언더슈팅이다라고 하는 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과거보다 높고요. 비료 가격이 높은 데다가 최근까지도 부실당 8달러를 하회한 소맥 또는 밀 가격 하에서는 이집트라든가 튀르키예와 같은 주요 소비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텐더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실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8달러 하단에서는 좀 언더슈팅된 상황이다라고 봐서 소맥 가격도 내년 역시 다시 부실당 8달러 또는 부실당 800센트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 나가는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선 옥수수, 밀, 대두, 소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모습 아니면 라니냐 현상 등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듣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러한 어떤 전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 섹터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였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요번 세미나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NH투자증권 FICC 부장 황병진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